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연휴 끝나고 열린 시장, 이란 전쟁 리스크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늘 그런 만큼 방어해줄 수 있을까?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역시나 크게 흔들리지 않는 흐름들을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는 장중 저점에서 절반 정도 되돌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원화 약세 현상이 이란 리스크 때문에 나오죠. 20원 올라서 1,464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도 함께 또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은 조금 더 기세가 남다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장중 저점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리스크 때문에 관련주, 방위 산업, 그리고 해운 이쪽, 또 정유 이런 부분은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낙폭을 얼마나 줄이면서 뒷심을 낼 수 있을지가 오늘 시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힌트를 보면 우리 시장의 장중 변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고요. 물가 부담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떨어질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흐름들이 내내 리스크 사이에서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간밤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낙폭을 줄이면서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강하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 펀더멘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근본 리스크가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력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중동 주요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설득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조기 종결하라라는 의미로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낙폭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축소한 흐름들이 일중의 흐름으로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변수는 유가, 에너지의 흐름 되겠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유럽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46%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LNG 세계 수출 1위국이 카타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LNG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유럽 천연가스가 이렇게 폭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건 리스크, 안 좋은 리스크이긴 하지만 지상군이 파견이 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의 우려감 이런 부분이 에너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얼마나 장기화되는데 이후에 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8bp 정도 오르는 흐름들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줄다리기 싸움이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밤 새벽 뉴욕 증시는 낙폭을 축소했는데 결국 미국이 굵고 짧게 이란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낙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발빠르게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리포트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중에 3개를 픽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신증권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배제하자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스크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는 있을 수 있어도 낙폭을 축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중론이라는 점은 일단 밝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원유와 그리고 LNG, 해상 물동량의 21%, 아시아향으로는 더 많죠. 83%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10% 급등을 하게 되면 수출이 마이너스 0.39% 내리고
수입이 2.68% 오르고 기업 생산 원가가 0.38% 오르니 우리나라 기업 수출에는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까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워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축,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 터지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때 원유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째 한계이거든요. 이를 넘어서게 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아마 주말 사이에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기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이유는 이란 체제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이란은 3인 대행 체제로 가죠. 이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사법 거의 수장이죠.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이렇게 3명이 가는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대비 카리스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집권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최고 지도자 여기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란 3인 대행 체제로서 장기전이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최대 3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홍해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이 만약에 홍해를 봉쇄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대체 항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마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좀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부하 내용 하지 말고 이런 제목,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군사행동은 4주 아니면 4주 이내가 될 것이다라고 기간을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장기전이 뭐가 좋겠습니까? 장기전으로 갈 의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새 지도부와 이건 이란을 얘기하는 건데 대화의 의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해결 무게를 찾지 않을까라는 좋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했고요.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는 있어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주목하면서 이런 돌발 악재, 전 세계적인 돌발 악재를 맞는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미래에셋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조 원의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미리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지지대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에셋에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한국 지금 역대 수출 성적이 나왔습니다. 2월이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60%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을 1.8%에서 2%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이다라는 부분에서 볼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 코너에 한국 반도체,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동 분석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마켓나우 2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글로벌 경제 구조가 좀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형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전된 리스크 속에서도 K산업의 주도권에 뭐가 있을까? 그거를 분석했는데요. 바로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2월 역대 수출 기록을 낸 것처럼 이게 중심이 돼서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이쪽에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포트, 자산에 대한 전략, 배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어 섹터, 예를 들어서 금,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되겠고 안전자산, 이런 부분까지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 균형 있는 포트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입니다. 그럼 이 리스크 오프, 이러한 변수는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세장의 돌발악재가 딱 터졌을 때 평균, 그동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0% 평균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했고, 직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한 6, 그리고 코스피가 S&P 500이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리스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이 분석한 부분은 외국인이 일평균 5천억 원 정도 내외 순매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한 흐름들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7조 매도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 순매도 규모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보시고요.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급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수급의 주도권이 지금은 개인과 ETF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앞서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반도체 이익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언급을 했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기대가 유효하니 구조적인 그런 모멘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과연 단기 매수 기회일까요?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하나증권에서 국제유가 60달러 안착,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1, 2주 단기 충돌 이후에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1, 2개월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베이스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유가 90달러를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가장 안 좋은 거겠죠. 이건 터지면 안 되겠죠. 월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인데 군사 충돌이 확전되는 시나리오로 120달러가 넘어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좀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협 봉쇄 현실화 시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까요? 여기에 퀘션 마크를 좀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이런 부분을 봉쇄를 긴 시간 한다면 자신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는 거라서 장기화에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증권에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이전 대비 24원 올라가는 흐름들,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환율 단기 1,480원 가능하다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1,464원까지 올라갔죠. 달러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원화 평가 절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에너지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비중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거고, 그럼 일시적인 외국인 이탈로 환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 약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2분기 되면 1,430원 내외로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괜찮고 윅비 편입, 세계 국제지수 편입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4월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될 수 있을지, 어쨌든 미국 증시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고 우리 증시도 장중 저점에서 반등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조기 종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나타나는 자산의 흐름이겠죠. 이 부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갑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주말 사이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소식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도 1% 가까운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축소했는데요. 오늘 정규 장 끝까지 갈수록 낙폭이 계속해서 축소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 그리고 관련된 AI 밸류체인 단 일제히 쉬어갑니다. 특히나 전장에서 11%가량 급등했던 현대차가 오늘 낙폭이 가장 깊은데 현대차는 3.4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5%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쉬어갑니다. 나머지 특히나 이란과 갈등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큰 폭으로 올라줍니다. 방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방산주가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3% 넘게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LIG넥스원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7%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산주 안에서도 이 미사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갈등에 미사일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공을 중동에 수출한 LIG넥스원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로 22%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방산주 전반이 좋습니다. 현대 로템도 8%가량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도조 좋은데요. 지금 하나오션이 3.54%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전반적으로 조선 3사가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란 측에서는 이를 봉쇄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S오일이 15%가량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카타르의 봉쇄와 함께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 특히나 강합니다. 또 해운주들도 좋은데 HMM도 12.65%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종목들 위주로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 장이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비슷한 모습 가져갑니다. 오늘 특히나 좀 특징적인 것들이요. 지금 방산과 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그간 많이 올랐던 AI 밸류체인 단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방산이나 에너지 업종 섹터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로 받쳐주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4%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은 2%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2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고 또 삼성전자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해 65%가량 전분기 대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0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17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가 삼성전자는 26만 원, 하이닉스는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쉬어가지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러한 흐름 안고 반도체 소부장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트레이딩 뷰도 바로 열어보시죠. 장 초반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같은 종목들 일제히 올라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이 17%가량 급등하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돋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도 10%가량 급등, 동진세미캠, ISC, HPSP까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이후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가량 상승, SPG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일단 ABL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ADC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데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좀 쉬어갑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가 1%가량 반등에 성공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까지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오늘 또 펄어비스가 12%가량 강세입니다. 지금 3월 14일에 이제 붉은 사막 글로벌 메가 히트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출시일이 확정이 됐죠. 오늘 이에 따라 12.5%가량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특징적인 점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같은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나머지 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들도 일제히 좋습니다. 방산, 풍산이나 삼양 컨택 같은 종목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1%가량 상승으로 현재 시간 올라섰습니다. 1200선까지 돌파해낸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에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오늘 좀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가 양전하며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1.74%가량 빠지면서 6,135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6,100선까지 내려놓기도 했는데 결국에 6,135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사들입니다. 특히나 개인이 1조 7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하게 시작을 사들이고 있고요. 전장에 이어서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5,8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연기금과 금융투자 업종이 사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팔면서 전장에 이어서 이 조 단위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주체가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면서 코스닥이 1% 넘게 결국에 1,200포인트 돌파까지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 3천억가량 순매수, 기관도 2,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 초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 나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K증시를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잘 갔다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돌발악재 이란 리스크가 딱 터지고 나서 이 전쟁 리스크 이후에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깎였을까 굉장히 연휴 사이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가다가 낙폭을 줄여서 현재 마이너스 2%까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가 360만 주로 매도 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현재 이 시간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는데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양 증권사에서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서 이상 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대비해서 23% 상향했습니다. 1분기 범용 디램 ASP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상승률 전망치를 전분기 50에서 76%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범용 디램의 경우에는요. 1년 사이에 150에서 186%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올 연간 200조 이상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도 평균 그런 밴드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202조 원으로 그리고 내년은 277조 원으로 예상했고 그거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ASP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2분기 이후 역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상승률이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키움증권은 26만 원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올해 영업이익단 200조 원으로 상향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내내 키움증권이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투자들이 볼 데이터가 뭐냐면 캐펙스, 설비 투자, 그리고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존 대비 15%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SK 하이닉스 1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올해 168조 원, 그리고 내년은 220조 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버 디램인데, 그러니까 전체 디램에서 서버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년 40%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5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투자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밸류의 부담도 적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키움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올해 영업이익 170조 원 상향했는데 한국투자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잡았죠.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S증권에서 이제 오늘은 거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투자에 대해서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텐데 LS증권에서 그 리스크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은 빅테크, AI 투자 사이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날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되면 아무래도 AI 투자나 반도체나 그런 주문 같은 경우에 위축이 될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 3년에서 5년 걸프국 국가들이 AI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탈석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글로벌리 잘 가기 위해서는 친 AI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운명을 쥐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겠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맞물린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과 좀 직결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UAE에 굉장히 중요한 AI 대기업이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그리고 AI 이 부분이 얘기되겠죠. AI 순환 투자 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또 UAE 아랍에미리트의 G42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와도 즉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중동 리스크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LIG 넥스원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도전하는 흐름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65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거의 26% 넘게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란이 또 도전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방공 체계에 대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도 추정컨대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추정 또 분석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미사일을 날리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지는 흐름들,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간 이유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공급인데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산 여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록히드 마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바로 천궁2가 되겠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천궁2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로키드 마틴 무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중동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K 방사내는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주요 협력을 하겠다라고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언급했는데 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수주 창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26조가 넘어가는데 약 6년치 일감 수주 잔고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IG 넥슨 급등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바짝 따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은행주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런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 금융주에게도 좋지는 않겠죠. 보통 전쟁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 금융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대비해서 금융주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당락 이런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이 매도 친 것도 있었고 MSCI 리밸런싱 이런 재평가, 재분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PBR이 0.7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0.87배, 그러니까 1배 미만으로 다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만에 하나 금리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반등에 대한 탄력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미적직은 연기되고 지연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은행주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영업 외 손실 처리가 4분기에 됐었죠. KB는 2,633억 원, 그리고 신한은 1,527억 원, 하나는 920억 원이었는데 금융의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적립금이 나올까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추가 적립금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나타난다면 초과 시에는 1분기에 이거를 좀 반영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배당락 때문에 지난주에 은행주가 줄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배당 기준일이 31일입니다. 삼성카드 배당 기준일이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런 두 종목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드렸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은행주 중에 나중에 반등 탄력을 거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언급했거든요. 첫 번째는 리딩뱅크 KB금융이 되겠고 20만 원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PBR 1배 2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ELS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주주환원 매력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12만 6천 원으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유일하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 칠 때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수했던 은행 업종 중에 종목이라고 하고요. 4월 밸류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시사점이 있으니까 이 두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BNK 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대 금액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게 팔았고 그나마 지수가 선방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이 7조 이상을 순매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K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구조적으로 지금 편중,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봤을 때 그게 55.69%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쏠림 구조 현상으로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다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닌데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ROE가 1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PBR은 역사적인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주의 PER은 낮아지고 있는데 가치주의 PER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ER이 높아진 섹터 종목 중에 현대차,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PER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탄력을 잃었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도 한번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BNK 투자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PER 같은 경우에는 21.7배로 2018년 이후 최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주의 PER이 떨어지고 있다는 흐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가 과열 구간일 때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중소형 가치주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이니까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 여기서도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1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란에 대한 리스크 속에서도 코스닥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은 정말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거는 아무쪼록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주기 때문에 돌발 악재에 대한 산을 조금 더 넘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머니코드에서 쭉 정리해드렸는데 어떤 포인트로 이번 주 장을 놔야 될지 전략 알려드립니다. 자,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는 슬기롭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중동 문제는 뭐 미국과 중동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초반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모두 다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이라크라든지 레바논, 뭐 걸프전, 뭐 최근에 23년도 뭐 하마스 많잖아, 그죠? 그럼 결국 오늘은 뭐냐면 오늘 지금 보면은 뭐 유가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그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아침에 점상한가를 쳐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내일 그죠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또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텐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코스닥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벌써 반등을 시도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거래소 시장의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죠 이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막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워낙 지금 우리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보면 외인들이 거의 뭐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종합지수가 1% 라인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너무 탄탄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100조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조금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중동 사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운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뭐 이란과 미국과의 이런 어떤 전쟁은 이건 뭐 전쟁이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뇌부들의 어떤 머리가 달려 있는 그런 어떤 상태고 지금 몸통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머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협정을 하려고 하면은 또 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서 어떤 형태를 못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면은 hedge성 종목은 말 그대로 치고받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됐는데 그게 뭐 원활해졌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정상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탄탄한 구조, 그죠? 탄탄한 구조가 좀 조정을 보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가나 가스 이런 애들 단가가 있는데 이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이라는 거는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약세장이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면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승장에 지금 도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지성 종목들이 단발 스윙수가 있단 말이에요. 워낙에 여기에 돈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성전자나 오늘 이렇게 그저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그 돈이 자금이 저쪽으로 몰려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을 살려주면서 에코프로 2차전지 반등 나오고 뭡니까 그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벌써 빨간불 나왔죠. 저 지금 현재 주당 10만 원입니다. 저점 대비 지금 10만 원이 넘는 그런 폭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살짝 그저 어떤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을 또 한 번은 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그저 그런 어떤 종목이라든지 지금 또 이제 3월 11일부터 인터 배터리 관련한 뭐 그 인터 배터리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니까 벌써 현재 무빅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개를 돌리고 어떤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서 사셔서 또 내일 그죠? 즐거운 하루를 맞이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상승 추세를 믿는 분이라면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겠고요. 이난희 파트너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이난희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리스크, 이게 장기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반도체에 대한 섹터 영향은 어떨런지요. 이 부분을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란 전쟁 이슈 속 반도체 산업 괜찮을까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셨습니다. 네. 일단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쿠션이 있었잖아요. 연휴 기간. 그렇죠.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고 약간 또 아쉬운 거는 반도체 입장에서는 2월 수출 최고치 데이터를 찍었는데 맞아요. 참으로 좀 끼었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의 반응들이나 또 특히나 이 AI에 대한 사이클들을 볼 때 잠깐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다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전쟁 자체의 시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말까는 장이 끝나고 열렸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전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제 외신들과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이제 2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2월 수출이 674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역대 2월 중에 거의 최대 실적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 때문에 조업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3일 정도 줄었는데도 29% 좀 성장한 거니까 이 성장세는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서의 지금의 어쨌든 포인트 자체는 유가 쪽,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떠한 그 폭등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나 물류 차질 당연히 장기화되면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중동 분쟁이 반도체 수요 자체를 꺾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나 2023년에 하마스 전쟁 때도 증시가 약간 일시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이슈가 뭐 더 오래 정말 예전에 봤은 오일 쇼크형이 되느냐 아니면 2003년형의 이게 이라크 단기 충격이 되느냐라는 건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일종의 안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에너지 변동이나 어떤 물류 리스크에 대비는 하긴 해야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여파가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소장님 근데 네. 이란 공습에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AI가 활용됐었고 네. 최근 큰 방향을 일으켰던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사용됐다고 해서 와 미국 작전을 굉장히 깊숙이 이제 침투를 해서 맞아요. 전략적으로 쓰이는구나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AI가 어디까지 쓰이느냐. 그래도 그전 전쟁 같은 경우에는 AI가 쓰이거나 IT가 쓰이더라도 직접적인 의사결정까지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이 의사결정에 쓰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시그널, 이거는 올 초에 있었던 마두로 체포작전이 있을 때죠. 그때 이미 팔란티어가 이 AI 도구를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포작전에 활용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뉴스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란 공습이 됐을 때 아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월 1일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습 작전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요. 실은 이 엔트로픽이 어떻게 생긴 회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그러니까 샘 알트만도 오픈 AI죠. 오픈 AI의 창업을 한 창업 멤버 중에 이제 그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가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인데 이들이 왜 나왔느냐? 오픈 AI가 처음에는 윤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상업적으로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적인 AI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엔트로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AI 쪽에서 이런 윤리나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지키기로 유명한 회사가 이 엔트로픽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전쟁에 쓰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쓰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 엔트로픽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방산에서 또 요즘에 이제 증시에서도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팔란티어가 여러 가지 AI 모델 중에 클로드를 쉽게 말해서 껴넣어서 엔진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트로픽에서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와 논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국방부에서는 야,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무기가 이제 완전히 에이전트처럼 자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권한.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클로드에 막혀 있고 두 번째는
국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시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쓰이는 거는 AI가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엔트로픽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회사가 약간의 마치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고 오픈 AI로 좀 교체가 되려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클로드 자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체제가 없고 6개월 동안의 이제 유보 기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AI가 이 정도까지 성능이 돼서 정말로 의사결정과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가의 보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무기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활용성이 또 한 번 입증이 됐으니 네. 앞으로도 다방면에 산업적으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네. 수많은 방향을 불러일으키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쭈어봤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K 증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4,700이다 코스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흔들리는 와중에도 6,000선은 지키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긴즉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끝없이 잘 가야지 이 선은 지켜진다는 말과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잘 될까요? 네, 그 문제 말씀해 없이. 주신 대로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 특히나 이제 증시와 상관없이 이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커뮤니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해외에 있는 그 어떤 그 구매자들 혹은 해외에 있는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을 보면 아 여기는 아직 괜찮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삼성전자의 가격이나 하이닉스의 가격을 오래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오히려 AI 시장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의 클로드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또 최근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델들이 움직이기 위한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델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두 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뭐 미국에 있는 한 곳까지 해서 마이크론까지 해서 세 가지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GPU를 엔비디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구글도 TPU라는 걸 만들고 아마존에서도 여러 가지 연산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산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칩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HBM 자체는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톱이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로 보면 결국 이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이 공정과 이 공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D램을 만들던 곳들도 요즘에 HBM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D램 수요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컴퓨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D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엔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그렇다고 무한정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면 코스피 자체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안에서의 괴리감을 특히나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나 국내 실물 경제 보시는 분들이 좀 괴리감을 느끼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 소비 지출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2월 기업 심리 지수도 지금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실에서에 대한 고민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에서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상승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게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각으로 한 목요일 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네. 발표 이후에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지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AI 하면은 원래 모든 칩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아까처럼 엔트로픽도 계속 몸을 만들어야 되고 구글도 만들어야 되고 오픈AI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만 계속 보고 줄 서 있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체적인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란 걸 누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만들어주는 걸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로드컴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굳이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자면 엔비디아는 일종의 기성복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GPU, 기성복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가져와서 쓰는 쪽이라고 치면 이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구글에는 딱 구글에 맞는 칩, 아마존에는 아마존에 맞는 칩 이런 걸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게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줄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엔비디아 줄 서 있지 않아도 본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이 서비스가 더 확장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브로드컴 실적이 좋다,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향후 시장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AI 때문에 약 25%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AI를 쓰면서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채용 동결 이런 부분을 좀 이어지나 이런 부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 투자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분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노동 시간의 25%가 AI로 줄게 된다, 자동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30년까지 한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채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증시에서 AI 주식이 더 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채용의 동결, 그러니까 채용이 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에게 돈을 엄청 썼잖아요. 근데 그럼 AI 돈에서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기업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AI 투자 많이 해서 인건비 줄였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생산성이 실제로 생산성이 늘었고 비용이 줄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채용 동결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아주 화두가 되고 있죠.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를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 좀 바뀐 게 예전에는 뭔가 제가 AI가 보고서 써주면 그 다음 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라는 건 일종의 팀처럼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명령을 주면 실제로 4-5명의 팀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AI 시장에서의 투입을 하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림은 명확하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피지컬 AI 같은 영역들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AI 에이전트는 이제 그렇게도 일자리는 바뀔 건데 기존에 있었던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되게 빠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우리가 생각하면 로봇만 생각하지만 실은 이 로봇이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일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에서 기존에 있었던 투자와 또 다른 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중간에서의 일의 접점과 그리고 이 투자의 접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많이 주시네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이슈가 이 엔트로픽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네. 엔비디아 최신 칩을 통해서 학습했다라는 정황, 이런 부분이 포착됐다라는 이슈도 언급되고 있고, 네. 조금 긴장감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의 국가적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좀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실리콘밸리에서도 오픈소스 모델, 그러니까 돈이 덜 들고 효율성 있는 모델을 뭘 쓰느냐 하면은 다 중국 모델을 씁니다. 근데 그게 중국 모델이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중국의 AI를 잘 하려면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해지는 게 그 데이터를 갖고 마치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사람하고 비유하면 이런 거겠죠. 어떤 교수가 수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요. 그럼 이 잘 알려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똑똑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딥시크가 증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클로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냥 처음부터 날것의 지식을 딥시크가 처음부터 학습시킨 게 아니라 이 좋은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듣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그 좋은 교수님의 수업만 쫙 모아가지고 핵심 정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수님 잘 학습시켰던 클로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번에 수많은 증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이제 건져져 있는 통에다가 다시 낚싯대를 거쳐서 물고기를 빼내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류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증류를 하더라도 얘를 또 빠르게 공부시키려면 데이터가 이게 그 칩이 필요한데, 네. 그 칩이 결국에는 화웨이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엔비디아 칩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 내 AI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엔트로픽의 CEO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의 첨단 칩을 파는 거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거다라는 식의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안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의 방식들, 이제 아직은 딥시크가 안 나왔는데 딥시크 새로운 버전 나왔을 때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 한번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AI 반도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이제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래도 이 메모리 호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중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야, AI 계속 써봤는데 결국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혹은 피지컬 AI 당장 될 줄 알았는데 한 5년, 10년은 걸리더라. 아니면 이거 결국 중국이 이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막을 거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의 시그널이 있긴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메모리 반도체 그래도 믿을 곳이 있네요. 이런 네네.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인사이트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가가 시장을 흔들었다. 이란 전쟁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 2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15%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0.04%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36% 올랐다. 지수는 엇갈렸지만 변동성의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이 있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6% 넘게 급등했고 브렌트유도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8% 이상 급등 중이다. 카타르의 LNG 수출 플랜트 가동 차질 소식까지 더해지며 가스 가격도 뛰었다. 유가 급등은 채권 시장을 압박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속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8bp 오른 4.04%를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됐고 달러는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항공주는 급락했다. 기술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편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131개 도시가 공격을 받으며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4에서 5주를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공식 예고했다. 글로벌 원유 수송의 20% 동맥이 무력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IRGC 사령관 보좌관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직후 해협 봉쇄에 나선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LNG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핵심 항로로 실제 해상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불안과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어떠한 선박이든 불태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은 지역 분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통로로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폭은 10km 남짓에 불과하지만 통항 구간 대부분이 이란 영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이 좁은 바닷길이 왜 세계의 경제를 흔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방향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약 80%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향합니다. 즉 봉쇄가 현실화되거나 통항이 위축될 경우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지역이 동아시아입니다. 이미 일부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중동 항로 운임은 공습 이전 대비 약 40% 상승했습니다. 우회 항로를 택할 경우 운임은 50%에서 80%까지 오를 수 있고 보험료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배씩 할증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제유가가 바로 반응을 보였죠. 브렌트유는 78달러 선까지 상승했고 WTI는 6%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했지만 생산량과는 별개로 수송 통로가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별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지난해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흡수한 만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는 수출 경쟁력과 성장률 둔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일본은 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원유 수입의 95%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일부 일본 연구기관은 유가가 120달러까지 오를 경우 GDP가 약 3%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미 주요 해운사들은 이 운항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역시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에너지 집약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유가 상승은 기업 실적과 물가,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줄 텐데요. 다만 우리는 약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관련주, 아무래도 정유주겠죠. 정유주가 오늘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S-오일은 전일 기준 17%가량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세워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흥국석유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 민간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두 갈래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정제 마진 개선 기대를 자극해서 실적 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정책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진이 다시 압박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유가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입니다. 정리해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병목 지점이자 금융시장의 심리를 동시에 흔드는 스위치입니다. 이곳의 긴장은 유가로, 물가로 그리고 환율로 기업 실적으로 전이되고 있는데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여부에 계속 집중해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세는 지금 IT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산주가 떠받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 볼 텐데 오늘의 스타 종목이죠. 자, 지금은 상한가가 좀 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장 초반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었거든요. 자, LIG 넥스원이 지금 28%. 자, 상한가가 살짝 풀렸습니다. 자, 상한가가 살짝 풀렸는데 자, 과연 상따를 해야 될지 또 고민을 주는, 그쵸? 그냥 상한가 문 닫지 그랬어요. 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금 상황이네요. 65만 원. 대단합니다. 자, 지금 이란은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로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 데나 다 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6개국도 지금 참전할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 정유시설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는 두바이에 7성급 호텔로 불리는 원래 법적으로는 5성급밖에 없죠. 그래서 7성급이라고 하는데 페어먼트 호텔 외벽에 드론이 부딪혔죠. 자, 지금 뭐 저기 바레인이든 아랍에미리트든 사우디든 옆에 있는 국가까지 지금 다 번지고 있는데 자, 오늘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간 이유. 우리나라 현대로템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란이 그냥 막 나오니까 이란은 거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해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산악지대가 많아서 예전에 베트남 전쟁처럼 거기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전으로 장기적으로 괴롭혀서 적이 멀리서 미군이 굉장히 멀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급하는 그 속도보다 소진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쳐 떠나게 만들려고.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산악지대 꽁꽁 숨겨놨죠. 핵시설도 꽁꽁 숨겨놓은 거를 몇 년간의 추적 속에서 벙커버스터로 날렸던 것인데 자, 미사일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싸구려 미사일이죠. 막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정말 무슨 최첨단 벌레 잡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초파리, 과일에다가 초파리 알을 까게 만든 다음에 초파리를 갖다가 수천 마리 뿌리고 있는 거예요. 초파리 잡으려고 비싼 한 번 벌레 잡을 때마다 막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드는 기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멧돼지 잡는 기계로 초파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이라던가 미국이 만든 사드, 패트리어트 체계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죠.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이란이 마구잡이로 막 3,000개 미사일을 3,000개도 한 번에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간헐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비싼 요격 미사일을 날리다 보니 요격 미사일이 동의나는 상황이 발생될까 봐 그래서 천궁2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된 겁니다. 천궁2랑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니까 휴전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빠른 시스템. 그러니까 천궁2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드가 뭐 고고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는 사드가 방어하고 그러니까 예초에는 핫투킬이라고 아예 그냥 아까 헤그세스 국방장관 얘기하던데 우리가 미리 포착해서 발사하기 전에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살을 부시는 게 아니라 궁수를 죽인다고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죠. 적의 본진에서 이란 땅에서 이미 저기 타격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우주에서 떨어지죠. 우주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 이지스함에서 발사를 하고 하던가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사드가 고고도를 맞고 중고도 저고도에서 패트리어트랑 이 천궁2가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으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땅, 공격받는 나라 땅에 떨어지니까 피해가 크겠죠. 하지만 어쨌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싸구려 미사일을 막다 보니까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이 다 동인한 겁니다. 그리고 비싸고 생산을 1년에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궁2 시스템이라던가 천궁2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을 갖춘, 그리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호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G 넥슨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된 것이고, 물론 LIG 넥슨에 지금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 배치가 된 게 지금 사용이 되어서 두바이를 방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동으로 그 전장이 확전되게 되면은 LIG 넥슨의 천궁2가 실제적으로 쓰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도 마찬가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는 물론 공격형입니다만 천궁2의 방어형이 더 쓰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6개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기 때문에 일단 방어에 나서야 되니까 LIG 넥슨이 먼저 뜬 거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침에 20% 넘다가 지금 13%로 조금 주저앉아 있지만 13%대의 급등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LIG 넥슨이 더 강한 것은 방어용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와 함께 이 그 저고도 중고도를 담당하는 천궁2를 수출하는 주력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LIG 넥슨 지금 27%, 28%인데 장 마감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LIG 넥슨, 이노텍의 시스템 사업부가 분사해서 넥슨 퓨처로 출범했다가 2007년에 LIG 넥슨으로 사명 변경된 회사입니다. 3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 37.6% 증가에 영업이익 67.1% 증가, 당기순이익 66.7% 증가. 예, 엄청나게 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이슈 보겠습니다. 천궁2 보면은 미국 패트리어트를 보면 록히드 마틴이 만든 체계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 이라크 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을 다 방어해냈고요. 그리고 아까 헤게세스 국방장관이 말을 했죠.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거의 다 막았는데 뭐 하나가 떨어질 수는 있다. 하나가. 그거를 뚫고 우연찮게 하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무기체계는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그 부분 말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일단 말을 했어요. 근데 뭐 이란이 마구잡이로 뭐 드론하고 사이드 드론 거 있죠. 자살 드론하고 막 섞어 쏘면은 모르죠. 지금 예를 들어 아이언돔도 뚫고 지금 이스라엘의 민가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뭐 2,500기, 3,000기에서 뭐 싸구려 3천만 원짜리가 싸구려래요. 그걸 합치면 뭐 7,000기도 넘을 수 있다. 산악 지역에 다 꽁꽁 숨겨놓은 게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지도자가 죽기 전에 이미 이걸 예상했는지 미리 이 미사일 이 권한을 다 저기 분산을 해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바로 발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탄도미사일 한 발에 복수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점.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초파리를 잡으려고 멧돼지 덫을 2-3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한 발이 날라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드를 넘어서 가지고 패트리어트나 천궁2 단계에 오면은 거기서 부시더라도 파편이 우리나라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격받는 나라 땅에.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작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버리고 성능 없고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근데 어쨌든 민가 지역에 떨어지면 건물은 부서지고 사망자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격미사일 소모가 빠르게 지금 누적될 수 있어서 문제인데 공급은 제한이 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사드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생산합니다. 그리고 하이마스도 생산하죠. 공격형. 그래서 이제 증산 발표를 했지만 록히드 마틴이 생산 능력이 보니까 사드 요격미사일이 96발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600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가가 보니까 1,270만 달러에 400만 달러면 저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그 이란의 미사일 3천만 원하고는 택도 없이 지금 비싼 지금 가격 아닙니까? 보면은 상층, 중층 요격 미사일이 고가고 제한된 생산 능력이다. 그러니까 상층이 사드고 중층이 패트리어트거든요. 그리고 패트리어트를 보완하는 게 천궁2고 어쨌든 상층, 중층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고가다. 그런데 천궁2 요격 미사일의 단가는 패트리어트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지금 장점으로 부각된 거죠. 미사일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록히드 마틴의 생산 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금 당장 이란의 공격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천궁2나 천궁2의 요격미사일 단가가 싸고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기댈 때는 여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했죠. 우리는 탄약이 많고 장기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강의 군대다. 근데 그 탄약이 어디 있다? 전 세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주로 어디 있을까요? 한국이겠죠. 그리고 포탄은 풍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LIG 넥슨하고 풍산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뭐 환호의 도가니입니다. 자, 상철님 또 등장했어요. 상철님 사랑해요. 그렇죠? 상한가를 갔기 때문이죠. 자, 솔직히 장투하는 동안 방산주 중에 최악이라 했었는데 순식간에 최고의 주식이 되어버렸다. 근데 30주에서 고점 갔다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할 때 물타기 하다가 20주 버린 게 아깝긴 하다. 그래도 처음으로 상 받아봄. 와, 쿠쿠쿠 비트코인이야 30%가 오르네. 축하드립니다. 와, 방산주 갖고 있으면서 제일 못난 놈이었는데 손절쳤던 그때가 생각나 버리는군요. 쿠. 자, 이 LIG 넥스원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못 가서 글로 갈까 했는데 참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 전환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살짝 전환했는데 자, 이때 이 틈을 타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하지만 보시면 리노공업이 11% 급등하고요. 원익IPS 7% 급등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약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님들만 가던 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이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소부장들이 오늘 신난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중에 펄어비스 게임주인데 오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15% 넘어서 16%까지 지금 급등하네요. 자,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3월 20일 날 드디어 붉은 사막에 오픈이 지금 거의 다가왔죠. 지금 2주 정도 남았네요. 자, 보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소식이 이슈가 이겁니다. 이제 성우들을 구해가지고 알렉 뉴만이 주인공 클리프를 맡았고 성우들이 이 자기의 어떤 영상을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성우 목소리가 거의 죽입니다. 아주 그냥 영화배우 같아요. 지금 스팀 인기 순위가 나왔는데 인기 순위 올려주셨죠. 매출 기준 4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전 판매량이 올라오면 스퀴즈 나올 듯. 자, 일단 3월 20일 날 개봉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4위까지 일단 인기 순위가 올라갔다는 거 아주 긍정적이고요. 오를 건 뻔했는데 불장이라 몇 개 안 사뒀네. 그쵸? 불장이라서 게임주 안 사고 딴 거 샀기 때문에 아쉽죠. 매도 버튼 손떼셈 8만 원 간 발매 전까지. 자, 내일 스트리머 리뷰가 나온답니다. 오늘 팔까 말까 고민 중 칭찬 도배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것 같은데 내일 스트리머 리뷰 나온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슨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국장 뉴스 뜨면은 팔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그 어떤 이 지금 그 격언에 따르면 LIG 넥스원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바로 팔아야죠. 하지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분이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국장이 미래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행동 요령까지 나왔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는 옛말. 이제는 뭐라고요? 뉴스 듣고 사는 국장.
현지 시간 28일 일어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인해 오늘 코스피가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2%가량 하락해서 1% 내외 낙폭으로 축소가 됐는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결국에는 6,000선까지 내려놨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4% 넘게 하락하면서 5,98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양전에 성공하기도 하면서 특히나 이 반도체 소부장단이 받쳐주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가량 하락하면서 1,1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지면서 거의 4%에서 5%가량 빠집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대형주 단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 거세고요. 그 외에 방산 그리고 에너지 같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기관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전장에 7조 넘게 판 데 이어 오늘도 3조 원 넘게 거센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3조 4천억가량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천억가량, 기관 4,4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을 점차적으로 키워내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도만 나옵니다. 7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장중에 양전에 성공하기도 한 코스닥 지수인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가량 지수 자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으로 올라서며 출발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0원 넘게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크게 받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정학적 이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신흥국 원달러 환율은 1,467원까지 올라서며 환율이 조금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국내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이번 분쟁을 계기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LIG 넥스원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목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3일 하나증권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업종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이란의 후속 공격 가능성과 영내 불확실성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방산주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방공체계 요격 미사일 수요가 확대되면서 LIG 넥스원이 급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방공체계 요격 미사일 재고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속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체제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청궁2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LIG 넥스원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보다 2% 올린 7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현재 시간 26.72%가량 오름세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13만 5,500원 오른 64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도 튀어오릅니다. 하나시스템도 오름폭 키우면서 22%가량 급등세고요. 13만 8,500원 선 지나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오늘 14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급등 중이고요. 149만 2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 경신을 냈습니다. 현재 시간 13%가량 오름세 135만 1천 원 선 지나갑니다. 현대 로템 주가도 4.77%가량 오름세 24만 1,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과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해협 통과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우리나라 원유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밝히며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6.7% 올랐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달러로 전장 대비 6.3%가량 상승했습니다.
WTI 선물은 장중 한때 배럴당 75.33달러까지 오르며 12% 급등,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추정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하루당 2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 재고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는 최대 배럴당 12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 국내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흥구석유는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22,850원 선 지나갑니다.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25,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8.64%가량 오르면서 14만 500원 선. 오늘 전반적으로 정유주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오늘 발간한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통행 중단의 영향 보고서에서 물류 차질 및 유가 상승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생산 비용과 물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한국의 CPI 상승률은 0.2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환율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물가의 오름폭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가 상승 시 국내 산업별로는 운송 서비스와 화학 제품의 생산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주로 이용하는 유조선은 물론 중동을 지나는 항공까지 차단되면서 항공 물류도 함께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항공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립니다. 대한항공은 8% 넘게 하락하면서 8.36%가량 하락, 25,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진칼도 함께 빠집니다. 9.4%가량 하락, 14만 1,600원 선 지나갑니다. 다만 해운 운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흥하해운은 상한가 기록한 이후 현재 시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 코스피가 변동성 장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 넘게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다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밝습니다. 특히나 2월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앞으로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방산 그리고 이 해운주 같은 종목들 오늘 업종 안에서 튀어오르고 있는데 반도체주는 크게 밀리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 방안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6,000피에 넘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자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라서요. 전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쉬고 나왔더니 전반적인 충격이 좀 있네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아마 오늘 웬만한 경제 방송들이 다 이 주제로 계속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이제 뭐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해 보면 네.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을 가했고 이건 사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게 명분이긴 한데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뭐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거 억제하기 위해서 꾸준히 압박 정책을 펼쳐왔고요. 네. 이란은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대항을 했죠. 그래서 그간에 뭐 핵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진행을 좀 해오긴 했는데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고 결국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경향에서 이제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와중에 지난 1일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제 전면전, 확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조기 종결되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전으로 봐야 되냐라는 네, 거에 대한 기준이 네. 좀 제각각이긴 할 텐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하메네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뭐 이런 멘트를 했죠. 이란에서의 전투작전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한다. 그리고 미국 전사자의 죽음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군의 이제 3명이 숨졌거든요. 근데 이번 작전이 4주에서 5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뭐 이란도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실세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걸 두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습 과정에서 이제 군사 시설만 타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란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뭐 민간인 최소 165명이 숨졌다 뭐 이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가세를 해서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그리고 추동 세력 간 이제 전면전으로 비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인 이 베이루트 인근을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까지 이제 묶어서 걸프 6개국을 또 타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동 전역을 이제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사실 트럼프가 뭐 4주에서 5주를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중동 전역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5주보다도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2000년대 중동 정세에 아주 장기간 개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정도 했었고요. 이라크 전도 한 7년 정도 갔었어요. 그때 대규모로 이제 전력 인력 소모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그러니까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중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시기를 좀 놓쳤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5주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국내 주식 어제 사실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몰아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 어제 개장한 주요 증시 일제히 급락하긴 했죠. 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도 2% 넘게 떨어졌는데 간밤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뭐 다우 지수는 0.15% 하락하는데 그쳤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36% 올랐더라고요.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 닥스 지수나 프랑스 헤크 지수 모두 한 2%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크게 타격은 없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네 하는데 이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해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 건데 지금 투자자들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다 판단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이제 변동성의 날 이게 사실 낙폭을 장 마감까지 쭉 봐야 되긴 할 텐데 다시 줄일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거센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한 1%대 하락하길래 좀 많이 하락하지는 않네 했는데 낙폭을 또 2%로 늘렸더라고요.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도 개장 초에 좀 상승세였다가 다시 하락 반전해서 지금 1%, 2%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세인 것 같고 그 사실 아침에 이렇게 뭐 증시가 조금 견조했던 거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그동안 꾸준히 나오긴 했었잖아요. 워낙에 트럼프가 취임 초기부터 이란 핵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었었고 그 공습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왔으니까 이란 타격이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재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위축되는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간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섰잖아요. 그게 이제 차익 실현 욕구랑 조금 오늘은 맞물려서 지금 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은 차익 실현 나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 보면 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처럼 이런 이벤트가 터져주면서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 좀 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하면 환율과 유가를 꼽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많이 올라서 1,465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변수이기도 하고 국내 경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변수가 이제 환율하고 유가인 건데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고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원화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이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간밤에 이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이제 지수가 달러 인덱스잖아요. 간밤에 한 0.8% 올랐더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제 개장 초부터 20원 넘게 뛰면서 1,46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는데 사실 그동안 원달러 환율 한때 한 1,480원대까지 갔다가 한 1,430원에서 40원 그 정도로 좀 안정이 됐었는데 네.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란의 공습 여파로 인해서 어제 오늘 나온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한 1,470원에서 한 1,500원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간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장보다 한 6% 넘게 치솟아서 한 배럴당 71달러대에 거래가 됐는데 워낙에 한국이 이제 원유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제 경제가 입는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유가는 사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변수가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걸로 인한 경제 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네. 많은데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에 사실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 돼요. 그게 이제 한차인데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데 네. 그래도 오펙의 국가들 놓고 보면 한 3위권으로 세계 원유 공개 한 4%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수출량이 1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정도이고 이게 사실은 거의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이란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지 못하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란의 석유 수출량이 줄거나 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이란의 원유 생산이나 수출이 줄어드는 그 팩트 자체보다도 더 큰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 거거든요. 이란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에 대응해서 이제 단호한 처벌 이렇게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이게 연결하는 네. 유일한 통로인 거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석유 제품 이렇게 보면 하루 2천만 배럴 수준에 달하는데 이게 글로벌 석유 소비량의 20% 정도 되고 해상 석유 수송량이 한 27%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 아래,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더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송비가 늘게 되고 선박 회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석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선박 보험료도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뭐 이란이 이 해협 봉쇄하겠어라고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쨌든 선박들은 이제 우회로를 찾게 네,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해협 인근에서 최근에 선박 피격 사태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으로 통과하려다가 공격받은 유조선이 침몰했다 이런 뉴스도 이제 들리고 있고. 오만 인근 해상에서 피격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박 보험료는 일단 급등할 수밖에 없고 운송비 시간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반영해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 유가는 오르는데 그 정도를 보면 부분 봉쇄일 때는 대략 한 뭐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완전 봉쇄되면 한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겪었던 오일 쇼크 수준의 타격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센터장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혹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란전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느냐에 네, 따라 네. 달라지겠지만 뭐 일단 뭐 1년 이상 장기화가 되거나 유가가 급등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 뭐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아서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하는 추세였잖아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2% 높여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로 제시를 했거든요.
외국계 주요 IB의 성장률 전망치 제시한 것도 보면 뭐 시티 같은 경우가 2.4%고요. 뭐 노무라나 BNP 파리바 이런 데 2.3%고 뭐 UBS와 바클레이즈 이런 데 2.2%, 뭐 2.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내보면 2.1%, 그러니까 2%를 넘는 수준인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 1% 초반만 해도 잘하는 걸 텐데 혹은 1%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이 산업이 이 반도체 수요가 그래도 한 1, 2년 이어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 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장률에 지금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사 원가 높아지게 되고 국내 휘발유 경유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원가 높아질 거고 소비자 물가 상승하게 될 거고 이제 기준금리를 어찌 보면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장률 전망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선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희비는 또 엇갈린다고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오르는 주식들 오늘 또 차별화돼서 올라가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방산주, 정유주, 해운주 이런 데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전쟁이 나면 오르는 주식들이잖아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전년 대비 이게 66% 늘리는 이 이제 국방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뭐 이란의 후속 공격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되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란전이 터지기 전부터도 사실 지금 현대 사회가 신냉전 시대로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무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란전까지 터졌으니까 이걸 보고 불안한 이제 중동의 주변 국가들도 이제 무기 수입을 늘리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들 현대 로템 이런 데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라크 전차 수주 확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우디 지상무기 이런 데들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공우주 뭐 LIG 넥선 오늘 굉장히 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데들은 한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간 방산 협력 프레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 업체로 거론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오르면 당장은 정유사 재고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원유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사놓은 원유의 이제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제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요새 전쟁을 보면 사실 AI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부와 엔스로픽 간 갈등이 좀 일어났던 것도 미국 국방부가 엔스로픽에 이제 AI의 사용법을 좀 넓혀달라 이랬는데 엔스로픽이 윤리적인 문제로 좀 일부 거부하는 사태가 네네네.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은 AI 기반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AI를 기반으로 한 속전 양상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높아졌을 때 그럼 AI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같은 경제국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보 이슈가 있는 데들은 AI에 대한 투자 경쟁이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뭐 전력 설비, 에너지 수요 네.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AI 관련주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요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AI 관련주의 수요는 지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산주나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AI 관련된 주를 좀 여전히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슈, 이가 미치는 산업별로 여러 가지 시장 영향 전격적으로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중동발 리스크로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6,100선을 내려놓으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도 20원 넘게 뛰며 1,460원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달러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보시면 방산주, 정유주, 해운주 같이 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정부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섰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에는 오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LIG 넥스원이 장중에 상한가를 치는 등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WTI 국제유가가 6% 급등을 보이자 오늘 국내에서는 정유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폭염 같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기술주가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AI 자율 공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투심은 다소 냉각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 현대차가 새만금에 이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도 오늘 구름이 낀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0%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에 연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오늘 항공주에는 비가 내리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세 번째 목표가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목표가 27만 전자 제시를 했고요. 이어서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폭염같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이 미사일의 재고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LIG 넥스원이 떠오르고 있다며 오늘 목표가를 26%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인 SO일도 오늘 주가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정제 설비가 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며 지정학적 수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일에 대한 목표가도 오늘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게임주 펄어비스가 오늘 강한 햇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 20일에 붉은 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대감 속에 오늘 펄어비스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 퍼스텍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자폭 드론이 등장하면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3월 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발 리스크,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전략적으로 잘 되는 걸지 내일도 분석 잘해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